시중액이 한대 20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이 넘었던 가상화폐 루나가 하루 만에 97%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1290원에 근접하며 2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59조 규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딴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삼선 중진 박안주 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제명됐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고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여야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 일대를 돌던 중 한 시민에게서 강한 항의를 들었습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결정하면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을 우려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새 광고 상품이 가맹점주를 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메뉴판 검색만 해도 가맹점주가 광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0대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경제 여러 가지 위기 신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달했던 루나라는 한국산 가상화폐의 값이 하루 새에 무려 97%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새입니다. 시가총액 규모로만 보면 국내 시총 10위권의 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그 여파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런 돈을 되찾을 수는 있는 걸까요? 아직도 가상화폐라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1,000조 원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먼저 김연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루나. 한때 시총 50조 원으로 코인 시장에서 6위까지 올랐는데 오늘 시가가 5달러에서 0.1달러 아래로 97% 수직 낙하했습니다. 지난달 100달러를 넘었던 걸 감안하면 네이버 시총보다 더 많은 49조 원 이상의 거액이 증발한 겁니다. 시장 신뢰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루나의 자매 코인인 테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산 코인의 동반 폭락 충격에 대장주 비트코인조차 9개월 만에 3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많이 잃었죠. 그동안 헤어면서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떨어지는 케이스는 못 봤다 보니까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긴축 공포 속에 한 달 새 증발한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코인 시장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리먼 사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루나처럼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김치코인의 위력이 결코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번 폭락의 파문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금융위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잇따라 걱정을 쏟아내자 미 의회도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가 대폭락하자 해외 매체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죽음의 소용돌이를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아주 복잡한 가상화폐가 다른 경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경색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라코인은 달러 가치와 똑같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가상화폐 루나를 발행한 후 차익 거래를 통해 가치를 떠받치는 소위 알고리즘 공학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의 높은 이자가 가능하다는 전략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루나코인과 테라코인이 서로 물고 물리며 연쇄적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한 파생 상품이 한순간 무너지자 경제 전체로 파장이 퍼진 2008년 금융위기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발행업체가 가격 회복을 위해 보유 중인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도미노식 코인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에 투자한 대형은행이나 기업,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나가면 따라서 환율이 오릅니다. 원화를 팔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값이 비싸지는 거죠. 오늘은 달러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서 1,3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달러 가수요까지 불러오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마다 환율이 폭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8.3%.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률에 미 증시는 다시 폭락했고 우리 증시도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코스피는 2,550선까지 빠지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연준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9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26개월 만입니다.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인 1,300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고 또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수입 물가 폭등과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와 함께 해외 유학생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KDI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한미 통화 수화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앞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의 한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막 출범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그래서 그만큼 무겁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는 59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일 국회로 넘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통과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7층의 영상회의실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들과 악수를 나눈 뒤 첫 국무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 추경안이 의결되는데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보강 등을 위한 예산에 36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을 제한하고 보상을 안 하는 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첫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참모들과 가까이 마주 앉아 프리스타일을 강조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선 격이 없는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이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1층 정문공사로 지하 통로를 통해 출근하며 이틀째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민주당이 47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으로 견제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추경 편성 요청을 위한 첫 시정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소상공인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야당이 된 민주당도 지원을 공언해 온 만큼 기본적으로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깐깐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보상에 편성했습니다. 근본 추경 일반 지출 36.4조 원의 70% 이상인 26.3조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여 먼저 매출 30억 원 규모 업장까지 총 370만 개의 업체에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률도 100%까지 높여 산정된 피해만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직에는 100만 원을, 택시 버스 기사에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발행합니다. 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 53조 3천억 원의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통과를 약속하면서도 초과 세수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태세입니다. 의도적으로 과소축에 해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여야의 공수가 바뀐 선거 앞 선심 공방과 함께 대규모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불거지면서 추경 규모와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산자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오늘 첫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일단 의결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는 간신히 채웠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독불장군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표결 일정에는 여전히 합의하지 않아서 민주당 역시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0일 뒤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의 주무장관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선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두 장관을 임명해도 1명이 부족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우영우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주십시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진, 이상민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불장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관 임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좀 더 심각한 정치권 뉴스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민주당에서 3선의 중진이자 당내 꽤 영향력 있는 의원으로 꼽히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오늘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이어서 다급해진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이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겁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징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선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술을 마시고 여성 보좌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 당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정책위 의장 시절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땐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성비위 문제가 국민적으로 큰 논란이 된 건 우리 기억에도 아직 여러 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거물이었던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이 모두 성추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명이 된 박완주 의원의 김원희 의원도 보좌관의 성폭행을 은폐하고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 내부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근무하던 A씨는 지역 보좌관 B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1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분명한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김 의원실 관계자 여러 명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어떤 점이 배신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진짜 너를 미웠다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 진짜. A씨는 김 의원에게 2차 가해를 호소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면 그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보라 그래. 결국 A씨가 2차 가해 사실을 경찰과 당에 신고하자 김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2차 가해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감찰단이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여성 보좌진들이 있는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는 보좌진이 짤짤이를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민망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성비위 문제가 유난히 잦았다는 건 민주당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질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도 좀 불편합니다만 정당이란 사회적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조직이고 이 문제는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서주민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서 기자 보기에는 일단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추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최강욱 의원의 이 성적 비속어 발언입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고도 비상식적인 해명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또 고발자를 색출하고 은폐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이런 움직임에 이 다수의 보좌진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고 결국 민주당 보좌진협회 차원에서 이 제동을 걸었는데 이걸 계기로 좀 각종 비위에 대한 접수가 보좌진협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예, 보좌진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이색적인 건데 국회의원이 일으킨 성비위 문제는 놔두고 이걸 문제 삼는 보좌진 탓만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이제 수면 아래 묻혀있던 사건들이 지금 다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완주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당의 대응이 좀 미진하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의 초안을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준비를 해놨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이 당도 서둘러서 제명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동안 민주당이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한 게 지금 저희 기억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사람 역시 공교롭게도 이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당내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그러니까 그간의 약속이 결국에는 공연불에 그친 셈이죠. 예, 참 답답합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유독 민주당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이 반개혁적 또는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는 강성 지지층과 또 이 당내 운동권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오늘 박완주 의원 사건에 사과를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지지자들은 오히려 문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본인 동업자끼리 그러면서 뭔가 이걸 원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동업자 정신이야 그냥. 우리 편인데 왜 욕해? 왜 욕하면 너 개혁성 없는 사람. 예, 그리고 또 하나 당에서 신속하게 제명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는 게 일단 민주당에서 제명하고 나면 무소속 의원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예. 우리 의원 일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은 뭐 그대로 유지되니까 문제 없는 거죠. 예, 유지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도 않고 당 차원의 제명만 한 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양양자 윤미향 의원처럼 이 제명이나 탈당을 하더라도 무늬만 무소속일 뿐 사실상 야당 의원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예. 민병두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18년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지만 결국 임기를 마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이른바 대사면이 시행되면서 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꼭 2차 가해 얘기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태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거나 또 옹호했던 남인순, 고민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예.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 또 양승조 현 충남지사 역시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했던 인사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기억이 생생하죠. 국회의원이라면 더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텐데 그 반대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서주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중요한 지역의 대진표는 사실상 다 확정이 된 상태여서 그 자체는 절차에 불과하고 여야의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대선 끝나고 이제 막 2달 조금 더 지난 시점이어서 분위기는 대선 연장전 같은 애매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여야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서울시 선관위에 국민의힘 후보 등록 서류를 내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오 시장을 향해 겉멋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선 서울을 함께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불급시 질주하지 않도록.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가 넘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 실패한 경제 관료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김동연 후보는 말꾼인 김은혜 후보와 다르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시도지사 17곳 중 9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삼았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부정과 비리 의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 견제론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8곳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6곳, 7곳에서 승리하는 선전을 넘어서 8곳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관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맞대결을 피해서 흥미가 반감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가 국회로 들어올 경우에 대선 2라운드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 때문에 승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무연고 출마 논란과 싸웠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인천 계양과 분당을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시내 음식점을 돌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 시민이 성남에서 온 이 후보의 출마를 강하게 항의했고 이 후보는 제지하지 말라며 대화에 나섰습니다. 아니, 태양이 후보냐고. 분당에 가. 분당에 가고 싸워. 여기 20년 살았어. 계속되는 무연고 텃밭 출마 비판에 이 후보는 당과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손익을 다 떠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마로 나선 지역 토박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재명 대 인천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 분당갑에서 알랩을 창업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게 도리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 따른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곳을 포함한 전체 경기도 선거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안 후보에 맞서는 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후보를 공천해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중도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의 단일화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후보가 난립할 경우는 진보 진영 조희연 교육감의 3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교육감 선거 전망은 황병준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악수합니다. 내려놓고 통근 결단으로 우리 서울교육을 바로잡고 서울 시민이 후보 단일화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두 후보는 3시간 가까이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은 보수 후보는 모두 3명.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진보 진영 조희연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박 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을 놓고 새로운 여론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기존 조사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정성을 갖다 기울이고 한 수밖에 있겠나 싶어요. 양측은 오늘 오후에도 접촉을 했지만 단일화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후보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결정하면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집회와 시위가 용산으로 집결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을 우려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시위대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집무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발언을 해야 대통령께서도 이제 듣고서 저희에게 이제 시민들은 인도를 메운 시위대 사이를 뚫고서야 겨우 지나다닙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어가던 1인 시위도 용산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구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 국방부 앞 사거리 길목마다 크고 작은 시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됐지만 어제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엔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만도 9건. 주민들은 우려했던 교통과 소음 대란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공부하는 데도 좀 많이 방해될 것 같아요. 차들이 완전 소독돼 버렸어요. 앞으로는 또 불 보듯이 뻔하죠 경찰은 집무실 주변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서 법리적 해석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2명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킥보드 하나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에 타고 보행자 도로를 달립니다. 보도를 벗어나 차도에서 우회전하려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흰색 SUV 차량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2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 2명 모두 사고 당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는 신체에 바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인데요. 중상률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킥보드 이용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동안 킥보드 이용자 약 8만 명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새벽 시간 한 금은방에서 10대들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1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한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깨진 금은방 유리창 사이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대형 천을 걷고 물건을 살피더니 벽돌로 내리쳐 유리를 깨뜨립니다. 순식간에 물건을 쓸어 담더니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새벽 3시 반쯤 2인조 절도범이 서울 은평구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곳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진열대에 놓인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3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앞에를 샷다를 달던지 뭐를 해야지 고민이 신경 쓰여가지고 잠도 안 오고.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둘은 모두 17살 청소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작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과감성 그런 것도 작동이 되는.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외딴 곳에 비닐하우스를 빌려놓고 25억 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속디아를 했는데 오가는 별도 차량까지 준비해서 참가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구재현 기자입니다. 도박장 바닥에 현금 뭉치가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현장을 덮칩니다. 베트남인 A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안산시 외곽의 한 비닐하우스를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홀짝 게임과 비슷한 베트남식 전통 도박인 속디아로 25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설치돼 밖에서는 도박하는 내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총책부터 모집, 감시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도박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 인근 전철역으로 참가자를 모은 뒤 도박장까지 별도의 승용차로 실어달랐습니다. 그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SNS로 공지한 사람들 중을 자기네 차량으로 싣고 나르고 한 것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35명은 베트남 출신의 공장 근로자나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압수한 장부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심층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최종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검사를 관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퇴직 명령이 내려지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등을 놓고 내부 구성원들과 마찰해온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유불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 검사. 임 담당관은 최근 법무부 심층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 감찰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에 따라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사 적격 심사위에 회부됩니다. 심사위가 3분의 2 이상 의결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충주지청 근무평가가 하위권이라는 점 등이 심사 대상이 된 사유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전현직 총장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늘 무력 시위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늘상 애매하게 정체불명의 발사체라고 얼버무려왔는데 새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즉각 그리고 명확하게 발표한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우리 군에 포착된 건 오늘 오후 6시 29분쯤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즉시 김성한 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태세 등을 확인한 뒤 국제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쓰던 미상의 발사체란 표현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도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야간 열병식에서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한 뒤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달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개 인정하며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일 곧바로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서 도발 기조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북한의 이중적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다시 5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언론 인터뷰 여진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현성월에게 열병식은 야간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는 고백 말이죠. 우리에게 겨눌 총구를 과시하는 무력 시위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을 곱씹어봐도 저는 아직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북한에 조언했다고 스스로 밝힌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탁 비서관이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탁현민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어제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현송월 부부장에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며 밤에 해야 극적 효과가 연출돼 감동이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말했습니다. 북한은 탁 전 비서관 조언 이후 202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했고 특히 조명 효과에 신경을 썼습니다. 영토 밖에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가격력을 갖춘 강력한 전략 무기들입니다. 불패의 강국 우리 조국이 전진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화려한 행사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야간 열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등이 대규모 열병식으로 독재를 강화했는데 김정은이 야간 열병식으로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기로는 이 발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해명을 한다고 한 말이 또 이해 불가합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지켜보겠다고만 했는데 뭘 지켜보겠다는 건지 역시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인구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3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 당시 조선 여성 절반이 성놀이개라는 발언을 한 게 보도되자
사과 대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국내 언론의 엠지어 교수 비판에 대해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썼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또 한국인과 재혼한 귀화 여성들이 전 남편과 낳은 친자녀를 입국시키는 제도가 친인척들을 데려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김모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런 연구를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언급을 오늘 했어요, 이 사람이? 저도 사실 궁금해요.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고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식용유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 가격이 뛰면서 사재기 조짐이 일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고객 1인당 식용유 1개로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창고형 할인마트입니다. 평소와 달리 식용유 코너에 고객이 몰립니다. 고객 한 명당 2통밖에 살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정미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선 1인당 1통이라 그나마 이곳이 낫다고 합니다. 제일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산소나 물처럼 필요한 거죠. 식용유를 저희는 이제 튀겨서 파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구워서 팔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한 유명 회원제 마트에선 1인당 1통만 팔기로 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식용유 가격 폭등은 해바라기 씨유 최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야기됐습니다. 해바라기 씨유가 부족해지자 이번엔 대체품인 팜유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자 팜유 최대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자국 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달 주요 식용유 제품 가격은 전년보다 30% 이상 뛰었습니다. 식품업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새 광고 방식을 도입해서 가맹점주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메뉴판 검색만 해도 가맹점주가 광고비를 배민해 지불해야 합니다. 답답한 자영업자 사정을 이유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 배달 전문 죽집은 매출의 절반이 배달 수수료로 나갑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손에 쥐는 게 많지 않은데 이제 배달의 민족에 추가 광고비까지 내야 하나 걱정입니다. 46% 이 정도대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사실상 경영이 엄청 어려워지죠. 클릭 같은 경우에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매출이 더 하락된다면은 울물 계좌먹기로 들어가야죠.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새 광고 우리 가게 클릭은 음식점주가 최대 300만 원을 광고비로 예치해두면 앱 화면에 더 많이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해당 음식점을 클릭하면 주문을 하지 않아도 건당 200원에서 600원이 차감됩니다. 손님이 메뉴판만 보고 가게를 나가도 광고비를 배민해 내는 셈입니다. 배민 측은 광고 기회를 줄 뿐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입장. 하지만 점주들은 정액제가 아닌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오픈 리스트로 유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배민에 유리한 오픈 리스트 이용 점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장님이 굉장히 선택적이고 그리고 그 광고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물가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광고비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홍콩의 새로운 행정수반으로 친중파 존 리가 당선됐죠.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살 추기경을 체포했습니다. 홍콩의 양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반중 인사입니다. 교황청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올해 90살인 조셉젠 추기경이 지팡이를 짚은 채 지친 얼굴로 경찰서를 나옵니다. 마거리 등 전 입법회 의원과 가수 데니스 오도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홍콩 경찰은 젠 추기경을 포함한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이들이 반정부 시위대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서방의 홍콩 제재를 촉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했다는 이유입니다.
It is actually a very scary situation right now in Hong Kong because you just don't know what might get you arrested. 젠 추기경은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반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한 민주화 인사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정책을 공개 비판해왔습니다. The law requires a absolute obedience to the government. 추기경을 체포한 건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 출신으로 첫 행정장관이 된 존 리 당선자가 오는 7월 취임을 앞두고 민주화 세력 제거에 나섰다면서 캐리람 행정장관과 존 리 당선자 모두 가톨릭 신자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식을 듣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랩에 맞춰 몸을 들썩거리며 기자단 만찬장 연단에 섭니다. 화면에 부인 미셸의 앞머리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띄우고 너스레를 떱니다. Second term, need a burst of new energy. We borrowed one of Michelle's tricks. 연말 회견에선 질문한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And by the way, I hear you're moving to Europe. Where are you going to be? Brussels. Brussels. Yes. The waffles are delicious there, by the way. 오바마만큼 언론을 가까이 한 대통령도 드뭅니다. 8년 동안 공식 기자회견만 무려 158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회견으로만 기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백악관에 누구를 초대하거나 행사를 열 때마다 이렇게 로즈가든에서 즉석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리고 헬기 타러 가거나 내려서 마당을 오갈 때도 질문을 받곤 하죠. We agree we will abide by the Taiwan agreement. 언론을 꺼리는 바이든도 임기 첫 해 기자들과 나눈 즉석 문답이 216차례나 됩니다. 우리가 그 2층에서 다 입주했어요? 네. 예.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하면서 로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출근 소감을 묻자 일해야죠 라고 답한 뒤 취임사에 통합 표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추가 임명에 관해서도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시대에는 결코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아주 가끔 하는 회견이나 간담회가 아니고선 대통령과 현안에 관해 문답을 나눌 기회 자체가 없었죠. 기자인 제게는 이 새롭고 경쾌한 소통 장면이 반갑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은 곧 국민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최대한 소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제1집무실 바로 아래에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처럼 회견장에서 직접 현안 브리핑을 할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바마가 기자들에게 당부합니다. You're supposed to be skeptics. You're supposed to ask me tough questions. 그는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기자 몇몇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바마는 브리핑이나 회견을 하다가 기자와 서로 얼굴을 붉혀가며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도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거칠게 질문해달라였습니다. 오늘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7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흐린 날씨에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서쪽 지역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5도, 전주와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더위가 상대적으로 덜 하겠는데요. 강릉이 15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주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서늘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1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